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사인에서 한 꼭지 읽어보겠습니다. 소설가 장정일 선생님의 글입니다. 인간인 척하는 AI를 금지하라. 일본의 논픽션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두루 아는 것을 추구하는 제너럴리스트와 한우물만 파는 스페셜리스트를 비교하면서 모든 거대 조직의 관리자, 정책을 기획하는 사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상층부에 존재하는 기업을 운영자 등은 모두 제너럴리스트라고 말한다. 제너럴리스트라야 수많은 부하를 다스리고 온갖 상황을 처리하는 제너럴, 장군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두루 아는 사람과 한우물만 파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위상은 달라진다. 다양한 것을 알면 나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은 적다. 인류와 사회에 유용한 것은 특화된 지식과 특정한 업적이다. 인간 종애의 운명을 끈질기게 탐구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는 후자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처음 알린 초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하라리는 7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생긴 별 볼 일 없는 유인원이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밝혔다. 그는 이후에 나온 두 번째 베스트셀러 호모데우스에서 현생 인류가 직면한 두 가지 위기를 탐색한다. 하나는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 같은 신기술이 인간을 사피엔스와 다른 새로운 종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혹은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인간을 조종하게 되리라는 위험성이다. 새로 나온 넥서스는 전작이 제시한 두 가지 주제 가운데 후자에 더 깊이 파고든다. 정보, 이야기, 신화, 문서 등 인류의 진보를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시장에서 꼽히고 전체주의는 정보의 통제와 함께 쇠망한다. 그러나 정보도 정보를 나르는 도구도 어디 진실만을 전달했던가? 오늘날 기준으로 성경은 오류와 날조투성이이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인쇄물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도미니크 회 수도사이자 종교재판관인 하이니 크라머가 1486년 출간한 마녀의 망치는 유럽 전체의 마녀 사냥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16, 17세기에 4만에서 5만 명의 무고한 사람이 마녀로 고발되어 고문과 처형을 당했다. 인쇄술의 등장이 유럽의 마녀 사냥 강풍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이겠지만 인쇄술은 사탄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인쇄술은 과학적 사실만이 아니라 종교적 환상, 가짜뉴스, 음모론도 재빨리 확산시켰다. 그러면 라디오는 어떤가? 라디오는 나치를 비롯한 여러 파시즘 정권이 그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였다. 텔레비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라디오와 영화같이 전기 기술을 이용한 당대의 첨단 매체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선전하고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권력은 새로 생겨나는 정보기술을 항상 탐낸다. 컴퓨터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민주주의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담은 책은 이미 넘쳐난다. 마크 코겔버그는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에서 미래의 민주주의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호모데우스의 한 구절을 적시에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데이터 자체도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데이터는 감정을 포함하여 지각하고 해석하며 자료 수집 및 정보 선택 같은 큐레이션을 수반하는 지식 생산의 작업으로 생성된다. 2016년에서 17년
미얀마 군과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로힝야족 전체를 겨냥했던 민족 청소 운동은 컴퓨터가 역사의 주체가 될 때 인간이 직면하게 될 부조리를 보여준다. 페이스북이 인터넷의 대명사로 쓰이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증오하는 뉴스와 게시글이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생산, 공유되면서 벌어진 이 운동으로 로힝야 마을 수백 곳이 파괴되고 7천에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로힝야족이 살해됐다. 2018년 유엔 사실조사단은 페이스북이 증오로 가득한 콘텐츠를 유포함으로써 민족 청소 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로힝야 인종학살이 벌어진 2016에서 17년, 페이스북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많은 광고를 판매하고 정보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극대화라는 사업 모델을 채택했다. 이 사업 모델에 따라 인간 관리자들은 자사의 알고리즘에 사용자 참여를 늘리라는 딱 하나의 최우선 목표를 부여했다. 그러자 알고리즘은 수백만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분노가 참여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간 본성은 자비를 가르치는 법문보다 증오로 가득한 음모론에 더 끌린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사용자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 분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한다. 각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음모론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숙주로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바로 알고리즘의 역사에 있는 것이다. 알고리즘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앞서 본 마크 코겔버그의 주장처럼 알고리즘이 한 모든 일은 인간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와 인간 경영진이 채택한 사업 모델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에 빠진다. 여기에 대한 하라리는 이 책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인간 병사들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AI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리즘도 인간 개발자가 프로그래밍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인간 경영진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AI 혁명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성경이 나쁜 책인 것은 이 책이 오류와 날조투성이이기 때문이 절대 아니다. 성경도 성경을 떠받드는 사람도 성경은 무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교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교정 장치나 제도를 갖지 못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한 왜곡된 세계관을 조장하고 심각한 권력 남용을 가능하게 하며 무시무시한 마녀 사냥을 선동할 수 있다. AI는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다. 하라리는 금융 시스템이 화폐 위조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수천 년 동안 화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듯이, 그리고 특정인이 다른 사람인 척 하는 것을 사기로 처벌해 왔듯이 민주주의 국가는 봇, 알고리즘, AI가 인간인 척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군가가 이런 엄격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불평하면 봇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라. 네, 유발 하라리가 쓴 넥서스에 대한 독서일기였는데요. 저도 요즘에 AI나 알고리즘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검색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NS에 그거와 관련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거와 관련된 게 이렇게 뜨는 거 보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학습하는 AI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넥서스라는 유발 하라리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게 하는 독서일기였네요.
오늘도 실수가 많았지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